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수영 작가의 사령이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 사령입니다. 시 본문을 해석하면서 좀 이 사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가늠해 보고 짐작해 볼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일시정지하시고 이 작품에 대해서 먼저 스스로 분석해 보시고 해석을 해 보셨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죽을 사자에 네, 영혼할 때 영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죽어 있다. 죽은 영혼. 이 정도의 의미이고요. 시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나의 영이 죽어 있는 어떤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화자는 뭔가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죠? 자, 1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자는 반짝거리는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활자는 반짝거리는 하늘에서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 대상과 그 다음에 부정적 대상을 잡아줄 수 있겠죠. 반짝거리는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활자. 활자라고 하는 건 우리 영어로 하면 뭡니까? 텍스트라고 하는 단어죠. 텍스트. 그러니까 어떤 글자, 어떤 책,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책에서 글자로는 자유와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자유, 정의,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성문화되어 있는, 그죠? 성문화되어 있다는 건 글로 박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헌법에도, 교과서에도, 네, 활자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의 영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비대조되고 있는 긍정적 대상과 부정적 대상을 먼저 잡아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서리법입니다. 바로 죽어 있다. 나의 영혼이 죽어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본인의 어떤 통탄, 한탄, 그죠? 한스러움, 이런 정서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사용했구나. 라고 하는 거 잡아주실 수 있겠고요. 선생님이 오히려 1년에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이 대라고 하는 표지어입니다. 그러니까 표지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맥이나 의미를 파악할 때 있어서 힌트가 되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한다. 무언가를 가리켜 준다. 그래서 표지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죠. 그런데, 뭐뭐 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네, 이 표지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글이든 관계없이 여러 번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 뭐뭐 하는데라고 하는 이 표지어에서 그 표지어가 담고 있는 의미 자체는 매번 공통되게 통일되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나 뭐 이런 것은 좀 잡을 수 있죠. 그러나 아니면 왜냐하면 뭐 이런 것들. 그러나는 역접을 나타내는 뭔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뒤집기 위한 그죠? 그런 논리를 구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지어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아니면 뭐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표지어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지어야. 근데 그런데라고 하는 이 표지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표지어는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에는 전환의 의미를 갖는 표지어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손바닥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거에 대해서 뒤집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편,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한편. 그런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문맥 속에서 사용할 때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뭔가 좋은 걸 얘기하다가 그런데 이러고 한편 이러고 시선을 달리하는 거죠. 이쪽 얘기를 하다가 이쪽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런데 이러면서 갑자기 시선을 전환시켜 버리고 이동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데라고 하는 이 표지어는요. 뭔가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뭐 환기시킨다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슈를 이걸 얘기하다가 저걸로 얘기하고 싶을 때, 그냥 바꿔버릴 때 사용하는 퓨저가 맞긴 맞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역적, 그러니까 그러나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이든 영어 시간이든 그러나, 하지만 이런 이제 표지어가 등장하게 되면 대비대조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 표지어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다. 그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렇게 뒤에 숨기면서 앞에서 뭔가 딴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 이러고 화제를 전환한다 이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제 전환이라고 하진 않고 역접을 통해서 뭔가 뒤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숨겨두는 이런 어떤 음, 문단을 읽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뭐뭐 하는데 라고 하는 표지여도 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뉘앙스로 읽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독해 기법은 뭐냐면 활자는 자유를 말하고 있어. 그런데 화제를 전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접의 의미, 즉 대비대조의 의미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활자와 다르게 나의 영혼은 죽어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기법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연으로 가보시죠. 벗이요. 갑자기 벗을 불렀네요. 네, 이제 익숙하시죠? 도노법이고요. 청자를 설정했고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에서 자동으로 이게 나와줘야 돼요. 벗을 불렀어요. 벗이요.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듣는 행위의 주체는 누구겠어요? 하자겠죠. 내가 벗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들어요. 그게 너는 마음에 안 들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왜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겠습니까? 뭔가 부끄러움이죠. 그 다음에 용기가 좀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 정열적이야. 벗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나도 막 강력한 동조, 막 강한 공감 이런 게 있다면 당당하게 듣겠죠. 자신감 있게 듣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듣는 건 언제입니까? 혼날 때,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잔소리 들을 때. 그리고 그래, 그 말이 맞아. 맞는 말인 건 알겠어. 근데 듣기 싫어. 그리고 이게 나한테 필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 이럴 때 고개 숙이고 자신감 없게 듣게 되잖아요. 그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벗과 화자는 마찬가지로 대비, 대조되고 있는 시어입니다. 화자는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자유를 말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벗은요. 벗은 나한테 과연 어떤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친구야, 우리 이러고 살면 안 돼. 우리 자유, 정의, 진리,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싸워야 돼. 하는 실천적 행위를 촉구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벗이 하는 그 말이요. 사실 요 자유, 정의일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활자와 벗은 같은 이미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 시어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에서 이 친구, 벗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의 의미로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벗의 유형은 나보다 너무 잘났어. 그리고 나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뭔가 선구자적 태도를 가지고 멋있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모습.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불편한 느낌, 그리고 뭔가 자신감 없는 그런 느낌, 그런 화자의, 그런 스스로의 모습과 대비되는 대상으로서 벗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편 두 번째로는 벗이 또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바로 내가 더 잘난 거예요. 그리고 벗은 나한테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벗은 너무 속물적이야. 너무 소시민적이야. 그래서 나는 그 벗에 의해 흔들리지 않겠어. 오히려 화자의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다짐하는 계기로서 뭔가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그런 벗의 이미지도 있겠죠.
우리가 시 속에서 무언가 벗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쨌거나 화자가 느끼는 감정, 화자의 정서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인데 과연 첫 번째, 전자의 벗일까? 아니면 두 번째, 후자 유형의 벗일까? 어느 경우에 속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시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머릿속에 좀 여러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벗이라고 하는 시어가 반복되는데 그 시들 속에서 조금 조금씩 의미도 다르고 이미지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 작품, 수십여 작품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는 궁금한 거예요. 내가 새로 읽게 되는 시 속에서 벗이라고 하는 시어가 등장하면 이 벗은 화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 이러면서 유형화가 머릿속에서 차다다다닥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이러한 독해 기법을 계속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생님 수업을 듣거나 선생님이 필기해준 내용을 그저 기계처럼 따라 쓰고 달달 외우고 암기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처럼 뭔가 능동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결국에 무엇인가 라는 것을 궁금해 하면서 반응하면서 고민해 보면서 작품을 읽어내는 연습, 그런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3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황혼은 뭐예요? 황혼. 노을이죠, 노을. 햇빛이 질 무렵. 그 황혼도 마음에 안 듭니다.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리고 행동하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마뜩찮은 거죠. 마땅치 않은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별로예요. 그러니까 다 별로, 다 마음에 안 들게 보인다. 이러는 거죠. 사실은 뭐 황혼, 잡초, 페인트빛, 고요함 이런 표현들은 어떤 긍정의 가치나 부정의 가치가 없는, 그죠? 그냥 객관적 소재들이잖아요. 그죠?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시 속에서는 얘네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입니다. 왜? 세상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세상에서 소시민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고요함은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본다면 어떤 고요함일까? 너무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고 너무 조용해서 좋다의 고요함이 아니라 바로 현실에 순응하는 삶, 입을 다문 겁니다. 정한 거예요. 목소리 내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겁니다. 그 고요함,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욕구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음속 무언가가 충족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면이 불편하니까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황혼은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잡초라는 것도 우리가 또 보기에 따라 와 정말 생명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무럭무럭 솟아나지? 감탄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페인트빛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시 속에서는 이런 이미지로 시어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조금 그려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대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회색빛, 시멘트빛, 잿빛 이미지 그 속에서 잡초도 있고 황혼도 있지만 색깔이 생동감 있게 화려하게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뭔가 고개를 푹 숙이고 그죠? 어깨는 축 처져서 뭔가 욕구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떠올랐다면 이 시를 정말 잘 읽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연으로 가보시죠.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자 그러면 이 욕된 교회라고 했으니까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건 부정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욕되다고 표현했잖아요. 욕되다는 건 별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는 걸 부정으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야겠는가?
바로 실천이 없다. 즉 실천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죽은 지식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죽어있는 지식. 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관념적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생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숨쉬는 지식이 아니라 활자 속에 있는 그 자유와 정의가 나에게 죽어있는 것 같다는. 그래서 우리가 행동, 실천을 해야 되는데 죽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건 실천이 부재한 상황, 생명력이 없는 상황, 이렇게 좀 읽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반대로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를 만약에 긍정으로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해석도 만약에 가능하겠어요? 약간 이순신 장군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죠? 그 사즉생, 생즉사 들어보셨어요? 죽고자 하면 산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무언가 자신이 성취하고픈, 이뤄내고픈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진취적인 태도. 우리가 그런 위인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죠? 그러면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는 게 어쩔 때는 긍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 유관순 열사나 이순신 장군 생각해 보시면 죽을 걸 각오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한 행동 이러면은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동이 죽음으로부터 나왔다, 죽음에서 나왔다가 긍정으로 쓰일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건 욕되고요. 그 욕된 교회가 뭐예요? 지금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겠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목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확장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이 좋은 거고요. 섬세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이 현실 속에서는,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즉 실천과 행동이 없는, 양심에 따른 그 실천이 이어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는 모두 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연입니다.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이때 그대는 활자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벗일 수도 있겠죠. 우수하라,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마찬가지로 대비대조가 되고 있고요. 1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형된 수미상관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하면 당연히 주제의식이 강조됩니다. 당연히 통일성이 부여됩니다. 당연히 형태적 안정감이 드러납니다. 당연히 장난치는 것 같네요. 그죠? 당연히 운율감이 형성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이 시에서는 그러면 수미상관을 통해 어떤 주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팔자와 벗은 자유를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한 채로 죽어있는 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부끄러움, 한탄, 그리고 우스움, 그죠? 바로 자조적 태도가 드러나고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상징적이다, 비판적이다, 현실 비판적인 거죠. 혹은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적이기도 하고요. 반성적이다, 그죠?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고 있잖아요. 자조적이다,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비웃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도 있어야 돼. 띠읕, 이은, 적, 뭡니까? 참여적이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주제입니다. 우리의 대항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성찰과 자괴감. 이 자괴감이 자조적인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다. 스스로 참괴하다. 들어봤어요? 참괴하다. 부끄럽게 여기는 걸 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괴감이고요. 자조는 스스로 비웃는 거죠. 비슷한 의미입니다. 네, 구성은 한번 또 읽어보시고요. 자, 의인법. 의인법 어디 있었죠? 우리 1년에 있었습니다. 활자가 뭐를 말해요? 자유를 말한다. 네, 의인법이고요. 반복법. 네, 식구도 반복됐고 통사 구조도 반복됐고, 통사 구조는 문장 구조가 반복됐다, 이런 뜻입니다.
종결 어미도 반복되고 있죠. 종결 어미 반복은 어딨나? 여기 있다. 안 알아. 안 알아. 종결 어미 반복. 아니냐? 아니냐? 그죠? 그 다음에 통사구조 반복은 여기도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해요. 무엇도 무엇도. 그죠? 이것도 통사구조 반복이네. 무엇도 무엇도 무엇도. 그래서 통사구조 반복과 종결어미 반복이 일반적으로는 비슷하게 같은 것을 지칭하는 식으로 표현될 때가 많기는 한데 조금 정교하게 조금 더 까다롭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다른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통사구조의 반복은 드러났지만 종결어미의 반복은 안 드러났을 수도 있고 종결어미의 반복은 드러났지만 통사구조의 반복이 안 드러날 수는 없겠다. 종결어미가 반복되면 통사구조는 무조건 반복되긴 합니다. 종결 어미가 반복됐다는 건 문장 구조가 반복되긴 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도노법, 열거, 도치법 어디 있었죠? 여기 있다. 이연이다. 그죠? 마음에 들지 않아라. 무엇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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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의 순서를 도치시켰었습니다. 수미상가, 서리법, 말을 건네는 방식, 영탄법. 영탄법 설명 안 했었네요. 그죠? 안 어라. 뭐뭐 어라. 요거 영탄법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서리법이라고는 하는데 서리적 영탄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리법은 맞아요. 서리법인데 영탄법 해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냐 해놓고 물음표가 되긴 되잖아요. 근데 아니냐 하고 느낌표로 읽을 수도 있잖아요. 말장난 같기는 한데 서리적 영탄법이니까 서리법도 되고 영탄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안 알아 이거는 영탄법에 해당한다. 종결 어미가 이렇게 알아, 어라 이런 식으로 끝나는 애들은 우리가 영탄법이라고 부르게 되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에 아이고,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죽어 있다고 토로하며 무기력한 자신을 성찰한다. 자유가 활자로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 자유가 억압된 부정적 현실, 자유를 바라는 벗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하며 자괴감을 느낀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야 함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죽은 것으로 여기며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넘어 알려줄게. 1번입니다. 활자와 사령의 대비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였죠. 그리고 그 대비를 알려주는 표지어로서 뭐뭐 하는데 라고 하는 전환의 표지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활자는 살아있고 반짝거리고 자유를 말하죠. 그러나 나의 영혼은 죽어있고 순응하고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무기력합니다. 글로만 존재하고 있는 관념적 사유.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활자와 사령을 대비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욕된 교회입니다. 황혼이 저무는 시간 속에서 돌벽과 담장의 기대, 상념에 잠긴 듯한 이미지. 상념은 무언가 생각이 많은 거예요. 뭔가 헛된 생각들, 쓸데없는 무언가 생각들이 쭉 망상처럼 머릿속에 가득한 걸 우리가 상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념이 많다, 상념에 잠겨 있다 이러면 긍정적으로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마음이 헛헛하면서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게 상념에 잠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상적 화자의 모습. 달리 표현하면 소시민적 화자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욕된 교회라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불편감과 괴로움을 느끼고는 있지만 끝내 당당하게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우습다라고 하는 자조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운 시 읽기 전략 1번. A는 B 하고 있다에서 자신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읽어내라. 뭐예요? 이 는이라는 보조사 때문에 그래요. 활자는 자유를 말하고 있다. 이 는이라는 보조사는 뭔가 한정시켜주는 거잖아요. 활자는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누군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높은 확률로 나는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나 가는 주격조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은이나 는은 보조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격조사에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전혀 없죠. 그냥 문법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사용되는 주어를 나타내기 위한 조사잖아요. 근데 은는이라고 하는 보조사는 약간의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칭찬하는 거야. 야, 참 너 얼굴은 예쁘네. 참 얼굴은 잘생겼네. 이러면 그게 좋은 뜻입니까, 여러분? 물론 뭐 얼굴 잘생겼으니까 좋긴 하겠죠. 근데 얼굴이 참 잘생겼네와 얼굴은 참 잘생겼네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은과 는의 보조사는 한정의 의미를 시켜주기 때문에 A는 B하고 있다. 혹은 A만 B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즉 보조사가 활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와 대비되고 있는, 대조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런 표현 왜 썼겠습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 같은 그죠? 뭔가 그 부정적 자아가 이어지고 지속되고 있다는 어떤 불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를 읽어낼 때 뭔가 시간의 흐름이 등장한다. 굉장히 중요한 시상 전개 방식이 되죠. 뭔가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어들이 등장하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